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셨고요. 그다음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문제에서는 집적도가 가장 높은 회로 그리고 가장 큰 저장 용량 단위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봤지만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주어진 보기에서 보셨을 때 자, 기가바이트, 페타, 그리고 메가, 테라바이트까지 자, 여기까지는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VLSI부터 시작을 해서 SSI까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집적도에 따라서 집적 회로를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군데 부분에서 가장 높은 거, 가장 용량 단위가 큰 거 이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용량 단위 기본적으로 킬로바이트부터 시작을 하면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 여기까지는 사실상 여러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일상적으로도 접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라바이트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살짝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는 그대로 그냥 발음을 좀 따서 피자 이렇게 이제 앞글자만 따서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피자 이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읽는 그대로 그냥 약간 발음이 안 맞긴 하지만 피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거부터 점차적으로 커지는 용량 단위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이 중에서는 크다? 그렇죠. 페타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크다. 여기에서 보셨을 때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테라바이트 다음이 페타바이트. 만약에 뭐 그 뒤에가 더 있었다면 엑사나 제타나 요타바이트까지 뭐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순서를 기억하고 계시면서요.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큰 것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작은 거 혹은 큰 순서냐 작은 순서냐 순서를 물어볼 때는 특히 그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집적 회로 부분에서 집적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는 간단하죠. 소, 중, 대 이렇게 갔었고요. 그죠? 그래서 small, medium, large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 large가 더 커지면 very large로 갔었고 그거보다 large가 더 커지면 ultra large로 연결된다.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개 이상의 소자들이 집적되어 있는 형태가 ultra large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 가장 집적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문제 챕터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은요. 기출되었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죠. 예, 충분히 우리 계리직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2번 문제는 여러분이 앞에서 학습하셨던 거 기본으로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자라고 해서 이 기출문제를 조금 발췌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 공간 중에서 주기억 공간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주기억 장치에 대한 부분에선 당연히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할 때 당연히 작업에 필요한 자료나 명령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관하는 주가 되는 메인 메모리다. 이게 주기억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눴었죠. ROM이라는 것과 RAM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명칭에서 보셨을 때 앞쪽 글자 상관없이 뒤쪽 글자가 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롬과 램으로 구분했었는데 그 중에서 램에 대한 거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예, 그래서 임의적으로 접근해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DRAM이라고 해서 동적 램. 이거는 재충전이 필요했었고
전류가 계속 공급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방전되는 상황 때문에 계속 재충전, 리플래시를 해야 되는 램에 해당하는 게 D램. 그래서 동적 램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고, 그 동적이라는 표현과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적 램이다라고 해서 S램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둘 사이는 차이가 거의 반대적인 형태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문제상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현재 이 표를 보셨을 때요. 이미 앞에서 학습하실 때 알고 계신 부분도 있으시고 저거는 뭐지라는 부분이 있죠. 예, 그거는 뭐지라는 부분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하나씩만 머릿속에 더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적인 부분에서 보셨을 때 S램이 D램보다 빠르다. 그렇죠. 요 얘기를 했었어요. S램이 D램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 캐시 메모리의 캐시 메모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S램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속도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가 그냥 일반적인 메인 메모리, 주기억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특수 메모리다 보니까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은 캐시 메모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빠르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다라는 것과 캐시 메모리 이거를 구성할 때 주요 용도로 쓰고 있는 게 S램이다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D램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D램에 해당하는 거는 S램보다는 느려요. 그러면서 보통은 일반적인 주기억 공간을 형성을 할 때 바로 D램을 사용을 하더라. 물론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기술적으로 주 메인 공간을 사용을 할 때도, 그러니까 만들 때도 사실상 S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중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초도에 그렇게 만들었던 거,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왜냐하면은 이런 의문점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메인 메모리가 D램의 형태가 아니라 S램이라는 형태로 사양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주 공간을 S램으로 형성을 했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거 너무 좋기는 한데 가격 대비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대중화가 되려면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 어떻다라는 사양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빠르다 캐시 그리고 느리다 메인 메모리에 주로 사용한다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첫 번째 속도 부분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요 용도 부분은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잘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충전에 해당하는 부분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D램 쪽에서는 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죠? 필요해요. 그러나 S램은 재충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맞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집적도하고 주요 회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서 여러분이 길게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집적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D램에 해당하는 게 S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맞아요. 훨씬 높아요. 집적도라는 개념은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집적 회로. 회로를 구성하는데 소자를 얼만큼 많이 집어넣어서 밀집시켜 놨느냐 이거거든요. D램 쪽에 훨씬 더 많이 밀집을 시켜놨어요. 상대적으로 S램이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집적도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는 맞는 얘기.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답은 찾아졌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주요 회로 부분이 잘못된 건데 지금 현재 S램 쪽에 MOS 트랜지스트라고 되어 있고 D램 쪽에 플립플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를 봤을 때 너무 생소하죠. 그쵸? 너무 생소해요. 플립플롭? 이것도 사실상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선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트랜지스트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여기 앞에 또 모스 트랜지스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어려워졌죠. 근데 그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플립플롭 같은 경우는 우리 뒷부분에서 따로 다뤄요. 왜냐하면 플립플롭에 관련되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논리 회로와 관련되는 그 부분, 챕터 부분에서요, 다뤄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조금 궁금하니까 기본 개념만 좀 알고 들어가면요. 이 플립플롭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요. 정의할 때 기억 능력을 가진 기억 능력. 그러니까 기억 능력은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기억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긴 하지만 기억하는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기억 장치, 대표적으로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캐시 기억 장치,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 장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플립플롭이라고 했을 때는 기억하는 이런 표현이 없지요. 그런데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는 최소의 단위다. 그러니까 기억 능력을 가져야 되는 회로를 구성할 때는요. 이 플립플롭이라는 게 사실상 필수적으로 좀 구성이 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용도로 좀 쓰여지고 어떤 형태가 기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뒤쪽 챕터에서요. 또 논리 회로 관련되는 부분 학습을 할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정도로 여기서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스 트랜지스터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는 이것도 사실상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자세하게 그 원리를 접근하거나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그거는 좀 정기적인 원리까지 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략하게 모스 트랜지스트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정도만 그냥 아셔도 괜찮겠습니다. 모스 트랜지스트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뒤에 나오는 거지만 말을 조금 써야 되는데 그 게이트라고 해서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또 최소 단위가 있어요. 예, 곧 배웁니다. 게이트라는 논리 회로 구성의 최소 단위,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게이트의 전압이, 자,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게이트의 전압이, 전압이 가해지는 유무. 그러니까 전압이 가해졌다, 가해지지 않았다 이런 거요. 가해지는 유무에 따라서 뭘 할 거냐면 그 전류가 흐르는 통로 있죠. 우리 이제 전기 전류, 그거요. 요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우리 이제 전류도 이동하는 통로가 필요하니까요. 그죠?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개폐될 건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개폐되는 상황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특정 게이트에 전압이 어떤 형태로 가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열리게 할 거냐 열리지 않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 회로를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모스 트랜지스터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지요. 근데 이 말 자체를 이제 이거는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한 그 자체를 제가 굉장히 축약시켜서 정의를 해서 적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그냥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논리 회로 구성에서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이트의 어떤 전압이 가해지는 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열릴 건지 닫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형태의 회로를
바로 모스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는 이제 이런 정도로 알아가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SRAM에 해당하는 게 플립플롭을 기본으로 하고 DRAM에 대한 게 모스 트랜지스를 기본으로 주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구분하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기서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요 회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명이 서로 거꾸로 되어 있었더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하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표의 형태로 사실상 기출이 되는 형태는 흔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물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징을 비교할 때 표의 형태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많이 나오나요? 문장 형태를 기술해 주죠. 서술을 해주죠. 선택지를. 예, 거기에서, 뭐, SRAM은 어떻고, DRAM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서술을 해줄 때, 그럴 때도 여러분이 요 내용을 기본 포인트로 잘 알고 계시면 서술되어 있는 문장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연습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자, 3번에서는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렵거나 혹은 생소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3번 문제 유형을 처음 만나서 그렇고 요것도 몇 번 쭉 만나다 보면 아, 이제는 너무너무 쉬워. 이렇게 이제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그거 진짜 그래요. 자, 지금은 무슨 얘기야 하고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 처음이라 그래요. 자, 봅시다. CPU와 메모리에 연결해서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이미 이 문장 자체를 알아듣죠. CPU라는 게 중앙 처리 장치라는 거, 그쵸? 예,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와 그 다음에 메모리는 뭐 우리가 알고 계시는 주기억 장치. 여기에서 이제 보통 메모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만약에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보조기억 공간이다 혹은 보조기억 장치다라는 보조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요. 그런데 얘처럼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메인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주 기억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메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요. 아, 그거는 메인 메모리, 주 기억 공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조일 때는 절대로 보조라는 말을 생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잠깐이지만 알고 계신 캐시 메모리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캐시 메모리도 캐시 메모리인데 그냥 메모리라는 표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표현은 생략을 할 수도 있는 메모리 앞에 붙어지는 유일무이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메모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메모리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떤 메모리를 말하는 걸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메모리는 절대로 앞에 붙는 단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메모리에 그러면 메인 메모리, 주 메모리 공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주소 지정 레지스터. 자, 주소 지정 레지스터 MAR. 이것도 여러분 알아듣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메모리의 주소 지점, 그러니까 번지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였어요. 그래서 그 번지에 있는 것을 해독을 하고 해독된 위치로 찾아갈 것이고 찾아가서 그 공간에 있는 데이터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레지스터에게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명령 수행의 레지스터들이 사실상 그 기능을 수행을 하지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MAR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해서 MBR 이것도 이제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 정보를 메모리로부터 가지고 왔다면 누구에게 맡겨놓습니까? 그렇죠. MBR에게 보관을 해서 잠깐 너가 이 정보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앙처리장치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가져다가 명령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요. 그 공간들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MAR은 16비트다라고 얘기했어요. MAR은 16비트래요. 그 다음에 MBR에 해당하는 것은 8비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럴 때
이 CPU가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크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딱 봤을 때 굉장히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앞으로 이제 몇 개만 풀어보시면 정말 잘 풀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MAR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능 자체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잖아요. 그죠?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메모리 공간이 이만해요. 전체 공간이. 그러면 메모리 공간 크기가 실제로 요만한 거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이 요만해요. 당연히 어떤 것이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앞쪽에 있는 게 저장을 훨씬 많이 하죠. 당연히. 자, 이때 예를 들어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쪼개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똑같은 사이즈라고 가정할게요. 자, 동일한 사이즈로 공간을 나누어서 각각의 공간에 데이터를 하나씩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크기가 큰 거랑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한 크기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크기가 이것보다는 작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여기는 벌써 4개만 저장하면 메모리가 꽉 찼죠.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4개 저장해도 아직까지 저장할 공간이 많아요. 그럼 보세요. 이 공간들에 대한 구분을 할 때 1, 2, 3, 4로 번호를 매겨서 그 위치를 번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는 5번지, 6번지에서 또 쭉 가야겠죠. 번지가 쭉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1, 2, 3, 4번지 하면 끝이죠. 번지에 대한 기록도 사실상 4개면 돼요. 공간이 4개니까 당연히. 뭐 5, 6, 7, 8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공간이 없으니까. 자, 이 설명을 제가 왜 해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인데 현재 16비트다. 자, 비트라고 했을 때는 이진수 하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의 비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예, 16비트라는 거는요, 16비트 안에 표현을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6비트만 가지고 있는데 10, 10, 10 이렇게 막 기록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16비트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것을 기록하고 싶다? 당연히 안 돼요.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죠. 얘는 4개 주소만 구분을 하면 되니까 굳이 4개 주소에 대한 구분을 할 때는요. 굳이 이게 16개 비트까지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봐보세요. 자, 비트가 2개가 있어요. 비트 공간이. 그러면 이 2개의 비트 공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 값의 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트가 2개 있을 때, 자, 제일 처음에 둘 다 0일 때, 그러면 0, 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것만 1이에요. 0, 1. 자, 앞에 것만 1입니다. 1, 0. 둘 다 1이에요. 1, 1.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비트일 때 이진값으로 서로 구분되게, 똑같은 거 말고 서로 구분되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형태는요.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00, 01, 10, 11.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여기 이 기억 공간 같은 경우는요. 번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거대로 간다면 2개 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00번지, 여기는 01번지, 여기는 10번지, 여기는 11번지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번지로서 구별이 되죠. 번지 수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쵸? 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번지 수도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다르죠. 그것처럼요. 그러면 얘는 2개 비트만 있으면 이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2개 비트 가지고 각각의 공간을 구별할 수 있나요? 일단 4개 표현하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4개에 대한 거 구분하면 끝나죠. 2개 비트일 때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늘려볼까요? 3개 비트로. 3개 비트로 가면 경우의 수에 대한 조합이 당연히 더 많아지죠. 000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001 나오죠. 그 다음에 010, 011,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00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어디까지 가요? 111, 마지막 111까지 가요. 그러면 이게 개수적으로 몇 개가 될까요? 3개 비트 있으면 8가지. 예, 8가지 종류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이만큼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거는 구분돼요? 또 안 되죠. 그러면 3개 비트로도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트가 더 있어야 돼요. 4개 비트.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의 주소 구분을 위해서는 몇 개 비트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 비트의 기본적인 개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그거 부분에서 16비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16개. 우리가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16개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겠죠. 그쵸?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렇게 하면 출력 결과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뭐 살짝 응용이 된다든지 다른 것이 들어가서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여러분이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고 필요한 공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외워주시는 게 맞는 거죠.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잘 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요. 뒤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시험 문제 형태에서도 굉장히 출제자들이 출제하기 좋아하는 유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16개 비트가 있다면 몇 가지 종류에 대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3개 비트 있을 때 8가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진수기 때문에 0과 1로 표현하는 이진수기 때문에 2의 이렇게 들어가요. 2의. 그래서 2의 몇 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비트 수의 지수승 값으로 그러면 2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2의 3승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2의 3승 했을 때 여러분이 2 곱하기 3을 한다가 아닙니다. 그쵸? 앞으로도 2 곱하기 3이 아니라 2를 지수승의 횟수만큼 곱해라거든요. 무조건. 예,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8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8가지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거든요. 어때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16개 비트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계산에 적용해 볼게요. 16개 비트니까 당연히 주소 공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의 종류가 2의 16승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가지수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에다가 지금 여기서 최대 메모리 크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주소 표현의 가지수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의 어떤 정보가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의 크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정보가 기억되는 공간이 요만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커요. 이만한 게 있어요. 당연히 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는 비트 수도 다를 거고요. 그쵸? 예, 그랬을 때 전체 용량에 대한 게 요렇게 요 사이즈가 10개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큰 사이즈가 10개 있는 거는 전체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당 크기도 전체 용량에 대한 부분에서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 영향을 주는 애가 누구냐 하면 바로 MBR입니다. 왜냐하면 MBR은 뭘 가지고 있나요? 메모리 공간에서 취한, 그러니까 거기에서
MAR을 통해서 MAR을 가지고 있던 주소지로 해독돼서 들어갔을 때 그 주소 번지 안에 있던 정보를 가져다가 MBR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BR이 갖고 있는 이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MBR이 그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메모리상에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정보가 만약 크기가 10비트예요. 근데 MBR은 5비트밖에 크기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박스 안에 나는 요만한 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큰 물건을 집어넣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 사이즈가 당연히 맞춰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운영체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당 크기에 대한 부분은 뭘 보면 알 수 있다? MBR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가 8비트짜리고 뭐 이만한 크기가 16비트짜리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MBR의 크기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MBR의 크기가 8비트라는 것이 역시 전체 메모리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요렇게 생긴 것이 지금 보니까 8개 비트, 그죠? 이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이 몇 개 있다라는 것은 2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6승. 그러니까 주소 비트 수, 요거에 의해서 개수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만한 사이즈인지 아니면 요만한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는 MBR의 크기에 딸려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8비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곱하기 8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당 크기가 8이다, 8비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뭐 외우신다면 공식이라고 해서 안 외우셔도 크게 복잡하진 않고요. 이 원리만 알면 적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식의 형태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최대, 자, 정리를 한번, 공식 형태처럼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최대 메모리 크기는, 자, 이때 최대 메모리 크기에 대한 거를요, 어떻게 더 문제상에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용어 중에 롬 있죠, 롬. 롬. 예, 리드 온리 메모리 롬. 예, 요겁니다. 롬의 크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롬의 크기 혹은 최대 메모리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공식은 이렇게 갑니다. 2의, 자, 지금 여기에 제가 위에서 명시해드린 것처럼 갑니다. 2의 주소, 여 위에다 바로 지수승으로 써드릴게요. 주소 비트, 주소를 구성하는 비트 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줄여서 주소 비트 수, 주소 비트에 대한 게 몇 개 비트냐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서 워드 비트의 크기, 워드 비트 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워드 비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워드 비트라고 저기는 MBR이라고 했고 하나의 크기 이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워드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알아두시느냐?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구분합니다. 하나의 명령이나 데이터의 크기, 하나의 명령의 크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레지스터 쪽하고 연결을 하셨을 때 이 명령 크기, 워드 크기하고 똑같아야 되는 그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용어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요.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MBR이 그 크기가 동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스는 조그만데 MBR은 작게 형성해놓고 갑자기 큰 거를 갖다 넣겠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신 레지스터 중에서 자, IR이라고 해서 명령을 기억하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있었죠. 그것도 당연히 크기가 똑같아야죠. 명령 크기가 8비트인데 얘는 5비트로만 해놨다. 못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얘도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 하면 여기를 IR이라는 레지스트를 끄집어내서 IR의 키가 얼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상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한 워드의 크기가 하나의 워드, 한 개 워드의 크기 이렇게 어떤 문장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더라도 동일한 얘기다.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여기 앞에서 정리해 놓으면요. 비슷한 문제들에 대한 거는 바로 알아차려요. 그렇게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지라는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많이 접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의해서 2의 16승 곱하기 8 이렇게 이제 기본식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서 이제 결과를 좀 찾아내야죠. 계산을 해야죠. 자, 계산을 하는 부분에서 아무리 봐도 2의 16승 곱하기 8이라고 되어 있는 값은 없잖아요. 그쵸? 네, 그걸 이제 맞추셔야 돼요. 저희가 앞에서 배우신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거와 좀 맞춰서 이제 연결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져다가 계산을 해 볼게요. 2의 16승 곱하기 8인데 얘는 잘 보세요. 2의 16승 곱하기 8인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이 단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트예요. 비트. 그죠? 비트 크기. 그런데 지금 선택지상에 나와 있는 단위는 모두 다 킬로바이트 단위예요.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단위에 해당하는 거면 앞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거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바이트부터 출발을 했을 때 바이트가 1024개, 2의 10승계만큼 모이면 킬로바이트가 되더라. 이거였잖아요. 뒤에 뭐 사실 더 안 가도 그 뒤에 이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쭉 가는 거고요. 일단 선택지상에 주어져 있는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맞추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바이트 다음에 킬로바이트인데 지금 얘는 비트 단위예요. 그러면 비트 단위는 어디에 오는 거예요? 바이트보다 더 앞에 1바이트일 때, 그죠? 1바이트일 때 얘가 1바이트가 되려면 비트 개념으로 따지면 몇 개? 8개 비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에서. 그리고 1킬로바이트가 되는 상태가 되려면 이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용량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2의 10승만큼. 그러니까 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킬로바이트가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용량 단위 환산하는 거 계산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설명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잘 접목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되느냐? 현재 비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나는 바이트도 지나야 되고요. 킬로바이트가 목적인 거예요. 지금은 결국은 킬로바이트까지 가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먼저 이것을 바이트 단위로 먼저 단계별로 이제 해나갈 거예요. 바이트 단위로 먼저 변환을 해볼게요. 자, 바이트 단위는 8개 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이트 단위 형태로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나누기 8개 비트. 왜냐하면 8개 비트가 모여야 1바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8개 비트 8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약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분을 합시다. 약분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2의 16승.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2의 16승 뭘로 바뀌었어요? 단위가 바이트로 이제 바뀐 거예요. 단위가 드디어 비트에서 바이트로 바뀐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보세요. 바이트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목적은 킬로바이트까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킬로바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2의 10승만큼 바이트가 모여 있으면 그거는 1킬로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의 16승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수값을 쪼갤 거냐?
이럴 때는 계산법이 일단은 2의 10승 그리고 쪼갭니다. 지수값을. 지수값을 쪼갤 때는요. 이렇게 돼요. 우리 지수승이 있는 곱하기식에서는 지수끼리는 더하기를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의 16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6승과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지수끼리는 더합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수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기억 안 나면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아,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때 2의 10승에 해당하는 거가 2의 10승에 대한 바이트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1kB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바이트 단위에서 요 자체가 1k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해보세요. 1kB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2의 6승이 있는 상황이니까 2의 6승은 이제 그 자체를 그대로 2의 지수승 그러니까 2를 6번 곱하는 형태로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걸 이제 6번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값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를 6번 곱하면 얼마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열심히 해보세요. 네, 2번 곱하면 4. 그 다음에 4번 곱하면 16. 그 다음에 5번 곱하면 32. 6번 곱하면 64. 예.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하시다 보면 금방 기억나요. 그리고 조금 자주 쓰는 지수승 값이 있어요. 이진수에서 2의 지수성 엄청 나오거든요, 앞으로. 예, 그런 거는 하다 보면 또 외워져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요, 맨날 2 곱하기 2 곱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외워버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64kB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게 이 문제에서의 정답이 됩니다. 자, 어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접하실 때 정말 쉽게 헷갈리지 않고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아주 잘 해두시고 원리 이해를 위해서 꼭 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이제 한번 가보시죠. 자, 3번에서 너무 힘들었죠? 예, 원리 이해하고 변환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처음 접해 보셨는데 이제 뭐 처음이시니까 좀 복잡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부분인 거고요. 이제 뭐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뒷부분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에서 조금 길고 복잡한 문제였는데 4번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죠?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없는 메모리는 자,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 램과 롬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죄다 뒤에 롬이라고 붙어 있으니까요.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기본적으로 삭제 작업을 할 수,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을 삭제할 수 없는 기본 특성을 갖고 있는 메모리가 롬이죠. 그런데 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기록을 할 수 있어, 여러 번 기록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변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롯이 정보 삭제 안 돼. 그냥 그게 끝이에요. 결국은 가장 기본이 되는 롬에 대한 거, 그래서 처음부터 출하가 될 때 내용을 죄다 기록해서 나오는 거고 사용자는 그냥 읽는 것만 할 수 있어. 내용 기록한 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다. 이 근본적인 특징만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너무 쉽죠? 2번, 그쵸? 마스크 롬. 자,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기록할 수 있는 게 P롬, 여러 번 기록할 수 있는 게 EP롬과 EEP롬이었어요. 3, 4번. 그런데 차이점은 EP롬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통해서 삭제를 하는 원리, 그 다음에 EEP롬은 앞에가 일렉트로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자적인 전압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삭제하는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차이점만 있었고 3, 4번은 여러 번 수정이 되는 거고요. P롬은 한 번만 수정, 마스크롬은 아예 그냥 읽기만 하고 삭제 수정은 절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어때요? 문제 쉽죠? 예, 이런 것도 나와요. 예, 점수 좀 주는 문제죠? 네,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5번 문제도 뭔가 길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제 이것도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마음이 또 편해집니다. 보세요. 512바이트 크기의 디스크 블럭, 디스크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여기에 뭐 반드시 메모리 이런 표현을 또 안 쓰더라도 메모리 앞에 다른 거는 생략돼 있으면 무조건 메인 메모리였어요.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디스크 이런 표현 쓰면 꼭 뒤에다가 디스크 메모리 혹은 디스크 기억 장치 메모리 이런 표현을 안 써도요. 디스크라는 자체, 우리가 평상시에 표현을 할 때도 그냥 디스크라는 표현을 쓰지 C 디스크, 뭐 하드 디스크 이런 표현을 쓰지 하드 디스크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까지 안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스크 그러면 우리가 알고 계시는 보조 기억 공간의 디스크,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블럭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 시스템에 블럭 10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가 동심원의 형태로 이제 구분이 돼서 트랙이 쭉 나눠져 있고 이 트랙 자체가 데이터가 기록되어지는 공간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블럭이 100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은 공간을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섹터의 형태로 영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하나가 어떤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는 공간, 이거를 하나의 블록 단위 이렇게 구분하셔요. 왜냐하면 디스크는요 기본적으로 블록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한 개 공간, 요 개념으로 공간의 구분과 그 다음에 뭐 읽고 쓰기에 해당하는 거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의 블록 공간인데 요렇게 같은 사이즈로 생긴 애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 디스크 공간은 100개가 있다. 근데 요거 하나당 크기가 지금 여기서 얼마라 그랬냐면 512바이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주어진 문제에서. 그게 몇 개가 있다? 512바이트짜리 100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때 513바이트 길이의 텍스트 문서 이거를 저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의 블럭 크기는 512바이트라고 했는데 저장하고 싶은 문서 하나가 기본 크기가 500 얼마? 13이라고 했잖아요. 512보다 크네요. 1만큼이지만 어쨌거나 큰 건 큰 거예요. 그죠? 조금 크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할당되는 디스크 용량 어떤 걸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살짝 계산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문서의 크기가 513바이트예요. 근데 이거는 디스크 공간 하나를 기본으로 쪼갠 형태로 따지면 얘는요. 512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510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개 블록의 크기가 510이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이 블록 공간을 하나만 있어서는 오롯이 얘를 정상적으로 저장을 못해요. 이 공간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12짜리가 몇 개? 여기서는 두 개가 필요한 거죠. 1만큼 쓰더라도. 왜냐하면 나한테 1만큼만 줘.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블록 단위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쪼개진 블록 단위로. 그래서 남으면 남더라도 어쩔 수 없이 블록 단위 사이즈. 그러니까 결국은 512짜리를 두 개가 있어야 두 개를 할당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이 문서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록 단위 운영을 한다라는 거, 요거에만 포인트를 딱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512짜리 두 개가 되니까요. 512짜리 두 개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1024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24바이트만큼이 할당됐다. 공간 뒤에 엄청 많이 얼마 남았어요? 511만큼은 남은 거예요. 남은 건 남은 거고 어땠거나 할당은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런 문제도 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으시는 거는요, 디스크에 해당하는 공간은 그 구분되어 있는, 애초에 어떤 크기로 구분되어 있는 블럭이라는 형태로 공간을 운영하더라. 그래서 그 공간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블록 단위로 운영하더라.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얘도 5번에서 이제 열심히 계산을 좀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신 그대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가 기록된 트랙 혹은 실린더까지 위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앞에 나왔던 정의 문장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그쵸? 정답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시크 타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아셔야죠. 레텐시 타임이라고 했을 때는 로테이셔널 레텐시 타임 혹은 서치 타임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원하는 섹터, 그쵸? 섹터라는 피자 조각처럼 공간을 나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섹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회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게 이제 레텐시 혹은 로테이셔널 딜레이 혹은 서치 타임 표현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액세스 타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 시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접근 시간은 시크 타임, 서치 타임 다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번에 보시면 트랜스퍼 타임. 물론 이제 앞에다가 데이터를 빼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트랜스퍼 타임. 여기서는 데이터를 붙여놨죠. 어쨌거나 얘는 주기억 공간과 보조 공간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트랜스퍼 타임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3번에 나오는 액세스 타임은 1번, 2번, 4번에 해당하는 타임들을 모두 다 합치면 바로 접근 시간, 액세스 타임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 잘 되셨으면 너무 쉬운 문제, 맞죠? 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지나서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에서는 도형을 별도의 입력 장치 없이 디지털 데이터로 주는 장치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선택지만 보시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마지막 부분에서 입출력 장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답을 찾기 전에 1, 2, 3, 4 쪽에서요. 그들이 어떤 장치, 그러니까 일단은 입력인지 출력인지 뭐 이런 장치에 대한 구분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1번에서 디지타이저 혹시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모른다고 치고 무슨 장치인지 그러면 일단 아는 것부터 체크해 볼게요. 2번에 있는 디스크는 얘는 보조기억 장치죠. 보조기억. 그쵸? 디스크. 금방도 앞에서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에 해당하는 거는 입력 장치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시고요. 그죠? 플로터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출력 장치다. 그래서 플로터라는 표현도 쓰지만 XY 플로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주로 건축가 사무실에 가면 설계도면 출력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여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사이즈도 좀 커요. 일반 프린터기보다는 그런 형태의 이제 출력 장치를 플로터라고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일단 보더라도요, 답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2번의 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고 4번의 플로터는 출력 장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보셨을 때 별도의 입력 장치 없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시켜준다. 결국은 입력 장치 중에 뭘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1번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더라도 2번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 4번에 있는 플로터 절대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시험장에서, 현장에서, 그죠? 혹은 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내가 이 선택지상에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줄여가시는 거. 당연히 그 빨리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이때 3번의 마우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장하고 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형을 별도의 입력 장치 없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시켜준다? 마우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않나요? 마우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점을 선택하거나 이것도 이제 좌표 값을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지점을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지점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거나 실행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랑은 연계했을 때 사실상 관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그래서요, 얘는 사실상 답을 잘 몰랐다. 나는 디지타이저를 몰랐다 하더라도 1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답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자, 그러면 디지타이즈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느냐? 요즘에 뭐 웹툰 작가들 작업하는 모습 TV에서 한두 번씩은 다 보셨잖아요. 웹툰 작가들이 작업하는 뭐가 있어요? 드로잉 패드 같은 거, 펜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패드 같은 게 있고, 펜을 이용하거나 혹은 물론 뭐 마우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 펜을 이용하죠. 혹은 이제 펜 자체에 또 버튼이 붙어 있기도 하고 드로잉 패드 자체에 버튼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입력한 거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웹툰 작가들의 작품 활동. 그때 사용하는 드로잉 패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명칭적으로 디지타이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려면 지금 제가 표현해드린 것처럼 드로잉 패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그 입력 장치의 표현에 대한 거를 디지타이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입력, 출력 장치에 대한 거는 첫 번째는 종류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시는 거. 여러분이 앞쪽 이제 이론에서 배우셨던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씩 풀어 나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장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학습을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셨습니다.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조금 쉽게 구성이 된 문제들은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 나가시자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앞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원리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직접 접하는 게 가장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또 추가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챕터에 대한 문제들 또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